과거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매출과 매입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매출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거고, 매입이라고 하는 건 차변에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라고 쓰는 걸 매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면, 우린 전산이니까 400번대 초반을 쓰면 우리는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이라고 하는 건 재고 자산을 쓰게 되면 매입인 거예요. 차변에. 그럼 채권에는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서는 매출 채권과 미수금으로 둘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미수금은 외상이든 어음이든 구분 없이 전부 다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럼 채무에서는 매입 채무가 있고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 매입 채무고, 기타 채무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우리 미지급금은 엄청 많이 썼죠. 우리가 비용 계정 과목 할 때 온통 미지급금 썼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차변에 재고 자산이 안 오고 비용 왔기 때문에 전부 다 미지급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들 항상 꼭 기억하고, 채권 채무에는 자, 거래처를 꼭 쓰자라고 했었는데, 자, 그럼 자와 같이 한 것 중에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네 가지 했었죠.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대변에 오는 경우 네 가지. 자, 일단 우리가 수치할 때는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차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데, 자, 대변에 이 받을 어음을 쓴다라는 건 받을 어음을 지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를 지우는 거에 첫 번째가 어음의 만기 추심이 되게 되겠죠. 그럼 어음의 만기 추심이 되게 되면 받을 어음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변에 얘를 쓸 거고, 차변에는 우리가 돈을 받을 건데, 우리는 추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반적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 추심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할 건데, 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임 800번대를 써야 되죠. 얘를 써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어음의 할인이 있는데, 자, 어음의 할인 중에서 먼저 매각 거래를 가지고 보면, 어음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그럼 우리는 이 어음을 산 사람이 만기까지 기다릴 이자 성격으로 돈을 떼고 줄 건데 이걸 할인료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어음에 할인해서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어요. 그럼 차입 거래를 한다면, 자 얘는 참고 성격이에요. 분계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성격만 물어본 적 있어요. 차입 거래 할인요. 그럼 이때는 받을 어음이 아니라 우린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B라는 회사한테 얘를 맡기고 돈을 할인료를 제외하고 받으면 이 돈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차입 거래의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자 비용도 영업외 비용 성격의 계정 과목이죠. 자, 다음 세 번째 했던 게 어음의 배서 양도. 예를 들어 B라는 회사의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준다면 받을 어음을 넘기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지워주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받을 어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변에 기록한 거죠. 그죠? 그럼 A 회사에게 이번에 반대 상황을 좀 볼게요. A 회사에게 우리가 제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B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배서 양수 받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갈 거고, 그럼 이때는 거꾸로 A 회사가 B 회사한테 받은 어음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발행한 거 아니잖아.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럼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데, 거래처 원장은 일단 만기되면 B 회사한테 가서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B라는 회사를 적어두는 거예요. 어음 발행자의 거래처를 써둔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물론 자금관리에서는 한 달이 근쳐서 왔다 타수라고 해서 다 기록을 하겠죠.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거래처 원장의 어음 발행자의 거래처만 쓰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당연히 자금관리에서는 B 회사가 부도나면 물건 가져간 건 A 회사니까 A 회사가 사이에 꼈다고 써야 되겠죠. 그렇게 갈 건데 이제 우리가 분기할 때는 저것만 쓸 거란 이야기예요. 다음 어음의 부도.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는 당좌 자산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우리가 대체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다 라고 쓰고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다 이렇게 쓰는데, 이 계정 과목은 컴퓨터에서 찾기가 매우 쉽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얘를 쓰는데 A 회사의 부도로 상환 청구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 지급하고, A 회사 어음 부도 난 거에 대해서 했다면 이 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부도 어음과 수표로 해서 이 회사 거래처로 같이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회사한테는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소송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내죠? 진 사람이 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소송이 붙었다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 쪽이 당연히 뭔가 과실이 있겠죠. 근데 그 소송을 일으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진 사람이 다 부담을 해요. 그래서 100% 이길 것 같죠? 당연한 거야. 그러면 그냥 대형 로펌 찾아가면 돼요. 그럼 걔네들이 알아서 내가 받은 그 1억짜리죠. 자기들이 한 1억 3천을 걸어서 날려요. 자기들 3천만 원 가져가려고. 근데 질 것 같죠? 국선 변호사를 찾아야죠. 어디 대형 로펌이야. 잘못하면 소송 비용만 내가 날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죠.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채권에 대한 민법상 그 경매를 들어가면 그때 같이 다 받을 거라고 기록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도가 났을 때하고 대손 처리하는 거하고는 시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 대손 처리가 대손 발생하는 걸 외상 매출금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어음 가지고는 잘 안 쓰는데, 어음도 사실 파산 나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근데 어음 가지고는 만약에 부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잔여재산 가지고 다들 이제 나눠 가지는 단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 쓰고, 그리고 이제 돈 받고도 못 받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돈은 이제 부도음과 수표에 대손 충당금을 쓰거나 아니면 매출채권 연결이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 어음에 대해서는 이 단계를 한 번 더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도가 아닌 경우에는 뭐 그냥 바로바로 대손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대손에 대해서 볼게요. 대손에서 먼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걸 보면,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은 우리는 기말에 할 거예요. 기말에. 첫 번째 잔액 비례법이 있고, 그리고 연령 분석법이 있어요. 잔액 비례법은 우리 채권별 총 잔액에 비례한 방식이고, 연령 분석법은 기간별로 대손 추정률을 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잔액 비례법은 얘는 채권별 기말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대손 추정액을 구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서 대손 충당금
보충액을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잔액 비례법이고, 자, 그리고 연령 분석법이라는 것, 얘는 채권 기간별 잔액 곱하기 기간별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대손 추정액을 구하고,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대손 충당금 보충액을 구하는 방식이 연령 분석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이 1억이 있다고 볼게요. 1억. 그럼 잔액 비례법으로 쓴다면 대손 추정률을 1%라고 잡았을 때에 그러면 100만 원을 설정할 거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 있다면 40만 원만 보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잔액 비례법, 우리가 썼던 방식인 거고, 우리 K랩에서는 이건 컴퓨터가 계산 다 해줄 거예요. 손도 안 댈 거예요. 여러분들 버튼만 누를 거예요. 컴퓨터가 친절하게 해줄 건데, 근데 연령 분석법을 쓰면 같은 1억인데도 봤더니, 자, 얘가 지금 기말부터 1개월 된 거, 1개월이 된 게 있으면 얘는 1개월 된 채권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손 추정률은 0.5%. 다음 1개월에서 3개월 된 거에 대한 채권 잔액이 3천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1%. 또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된 채권이 1천만 원이고 얘 추정률은 1.5%. 다음 6개월 이상 된 거에 대한 채권 잔액 봤더니 얘도 1천만 원이고 못 받을 확률이 2%다. 이렇게 이건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시해 주면 얘는 25만 원이고 얘는 30만 원이고 얘는 15만 원이고 얘는 20만 원이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합치면 얼마죠? 90만 원인가요? 아니죠. 내가 산수 잘못했죠. 맞네. 그러면 얘는 90만 원이 되네요. 그럼 9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 있다면 보충을 30만 원 하겠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건 계산기 가지고 그냥 있으면 쭉 옆으로 쳐보면 되겠죠. 쭉 옆으로 치면 얘 값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에 똑같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TAT 2급의 이해가 나왔을 때 학교장의 쌈표 조회 안 해도 되고 문제만 보고 계산한다고 얘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왜 그게 편한지 모르겠어. 어차피 이거 봐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 봐야 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추정액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 연령 분석법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먼저 교재를 보면 대손 설정인데 계산 시 대손의 예상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직접 상각법이라는 건 대손 충당금을 설정 안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만 처리하니까 우리 신뢰성은 높겠지만 우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위배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건 12월 31일까지 대변의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고 했던 그거에 대한 잔액이라는, 수익 처리했던 거에 대한 잔액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 연도에 못 받게 되었다고 비용 처리하는 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절하지가 않겠죠. 2021년도에 매출을 22년도에 못 받았다고 그때 비용 처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래 2번은 외상매출금 기준 가지고 하는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외상매출금만 기준 가지고 잡지는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재무상태표 기준 설정법이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 기준 설정법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고 주로 이 재무상태표 기준 설정법에서 일정 비율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잔액비례법이라고 알려드린 거고 그 오른쪽이 연령 분석법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기말에 각 채권별로 잔액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기말에 설정을 하면 채권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할 거고 그럼 대손 추정액이 나오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뺐을 때 이때 결과가 첫 번째는 플러스가 나왔을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로 해서 두 개를 보면 자, 첫 번째 플러스가 나온 경우는 보충액이 나온 거죠. 보충액이 나오게 되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쓸 거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환입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매출 채권은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아서 줄여줄 거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기타 채권도 환입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얼마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보충액 나왔을 때와 환입액 나왔을 때에 위에 보충액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설정할 대손 상각비는 800번대의 판관비예요.
기타에 대운 상각비는 성격이 얘는 900번대의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자동 결산을 사용을 해요. 자동 결산을 일반적으로 특히 K랩에서는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다 자동 결산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 환입액이 발생한 거에서는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매출 채권권은 얘는 800번대의 판관비의 차감 계정을 쓸 거고, 기타 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900번대의 영업 외 수익 성격을 쓸 건데, 이때는 문제에서 자동 결산 요구를 제외하고 문제에서 자동 계산으로 꼭 하라고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동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자동 계산 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마이너스가 떴는데도 무조건 자동 계산을 해. 우리가 좋지, 그죠? 우리 K랩은 대손충당금 자동 계산으로 처리하면 엄청 쉬워요. 학교 다닐 사람표도 안 들어가도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수동 계산일 때는 그 마이너스 금액을 거기서 참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좀 문제죠. 수동 계산 만약에 자동 계산 하라고 말 안 적혀 있으면 일단 마이너스가 떴다면 수동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항상 수동 계산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자동 계산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나중에 반복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 문제가 있으면 얘부터 가서 마이너스인 것부터 확인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도로 나가서 수동 계산할 거예요. 이 분계를. 자, 그럼 우리 이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보충법을 쓰고,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 근데 얘를 또 환입법이라고 해서 얘 환입을 하다 보니까 환입법도 맞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얘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은 지금 사용하는 주위에 있는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는 보충법을 쓰는 거예요. 모자라면 채워놓고 많으면 그 많은 만큼만 빼내는 방식이고, 법인세법에서 총액법이라고 하는 것, 기존에 남아있는 금액이 많든 작든 구분 없이 전부 다 빼내버리고 새로 설정하는 방식이 총액법이에요. 이 앞에 제가 예를 들어서 60만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60만원 다 빼내버리고 다시 100만원 채워넣는 방식이 총액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충법은 지금 부족한 40만원만 채워넣는 방식, 이게 보충법이고,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 방법 쓰니까 대손 충당금 이야기하면서 총액법 이런 말 하면은 또 얘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자, 그럼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손 채권별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죠.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발생액보다 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대변에 채권 얼마 이렇게 줄일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보다 대손 발생액이 더 크다면, 그러면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끌어 쓸 거고,
없는 부분은 대손 상각비나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기타 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계정 과목들의 대손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전액 기타 대용상각비인 거예요. 있으면 있는 만큼만 끌었을 거고 그래서 항상 대손 발생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대손금 회수를 했을 때 회수한 걸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X1년도 대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이라서 외상 매출금 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뒀는데 X1년도 대손금을 회수를 하면 단기 대손 발생분 회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대손 회계 처리 취소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돈 받은 거 쓰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60만원 40만원 자, 정산세무위급에서는 이 분계를 보여줄 거고 TAT급에서는 이 분계를 또 날짜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일반 전표에서 이 분계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AT 볼 때도 계속 날짜를 알려줘서 일반 전표 확인하러 많이 갔었죠. 그것처럼 날짜를 알려주면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X2년도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대손 충당금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둘 거예요. 한마디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대손 발생했던 채권의 짝지로 그대로 우리가 다시 적립하기 위해서 넣어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계정 과목들이 우리 전에 설명하던 계정 과목의 잔잔한 계정 과목도 빼고 설명하고 있죠. 사실 우리 선급금, 선수금, 뭐 선납세금, 가지급금 뭐 이런 것들 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선납세금이다, 예수금이다 그 계정 과목도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중요해요, 사실. 근데 지금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은 이 계정 과목들 하나만 가지고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앞에 선납세금, 뭐 예수금, 선급금, 선수금 이런 건 그 계정 과목이 문제의 메인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큰 형태의 계정 과목들, 중요 계정 과목에 부수적으로 걔네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저와 같이 분계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산납세금하고 뭐 그런 계정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는 계정 과목들은 흔히 말할 때 좀 묵직한 형태의 계정 과목,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조금만 뒤로 가서 비유동자산 쪽으로 좀 갑시다. 62페이지 우리 앞에 봤던 거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버릴게요. 투자자산에서는 유가증권을 제외하면 별로 없어요. 투자자산에 유가증권 빼면 우리 장기금융상품하고 그리고 투자부동산하고 그리고 특정형과 예금 말고는 별로 낼 만한 계정 과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이윤추구 목적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이외에 이윤추구 목적 하는 게 투자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단기 금융상품 봤던 거 그걸 제외한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래서 여기에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얘가 특정임금과 예금이었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가로의 관계기업 투자는 옛날 이 계정 과목을 썼었어요. 옛날에 쓴 계정 과목이고, 자, 그럼 여기에 투자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땅이든 건물이든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영업활동에 쓴다는 건 본사 사옥으로 뭐 사용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공장 건물을 쓰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안 적혀 있으면 전부 다 투자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도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보면 중개 수수료도 있을 거고 등기 비용도 있을 거고 취득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들을 전부 다 투자 부동산으로 써둬야 나중에 그 돈까지 합쳐서 적어둔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투자자산 처분이, 그 금액보다 작게 받으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원리는 간단하죠. 그래서 자, 우리 투자자산 중에서 유가증권을 제외하면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 한번 보고 오늘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내일부터는 더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오늘 복습하니까 재밌었죠? 아니, 너무 격하게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그 복습하실 때 일단 최소한의 목표를 매도 가능 증권을 한번 좀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이론에도 잘 등장하고 일반 전표도 잘 등장하고 계산 때도 잘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번 이해하시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보면서 쭉 따라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단기 매매 증권하고 섞어 놓고 보면 괜히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만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고 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애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류가 되고 있는 개념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 유형 자산에 대해서 저하고 엄청 긴 시간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유형 자산도 생각보다 챕터 부분이 좀 많고 시험에 꼭 등장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뭐 오늘 내일 하면 또 모레 우리 쉬죠. 물론 어린이날 바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또 그다음 또 이틀 하면 또 이틀 쉬고 그다음 주 5일이 길어지실 거예요. 근데 또 그다음 주 되면 어, 부처님 생일이래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 모든 종교의 신들이 다 생일 다 챙겨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다행인 게 생일이 다르잖아. 예수님 생일은 겨울, 부처님 생일은 봄. 다행이에요. 둘 다 한쪽으로 몰렸으면 제 마음이 안 좋을 뻔했는데